안녕하세요. 인문논술 강사 손봉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요, 2027학년도 제 강의를 소개하기 위해서고요. 더불어 올해 논술 합격자가 어느 정도 발표가 됐던데, 연락 온 친구들 중에 일부를 추려서 논술을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PPT 화면을 좀 잠깐 한번 띄워볼게요. 자, 우선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2007년부터 논술 강의를 시작했고요. 중계 항림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주로 강남대성에서 강의를 오래 했고요. 이제 지금은 대치 논중과 추론, 그리고 중계 항림, 그다음에 학교 출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대치 논중과 추론 화요일반은 이제 마감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반 12월 27일 토요일 날 1시 반 때 새로운 반들을 개강을 하고, 그다음에 중계한 같은 경우에는 12월 28일 일요일 날 1시 30분, 그다음에 같은 날 같은 요일에 저녁 6시에 이렇게 두 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 시간대 아이들이 조금 논술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되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한번 제가 열심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부모님들에게 제가 어떤 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중에 드릴 거고, 그 부모님 세대라고 할까요? 그 과거에 이제 옛날에 나왔던 그 대학교의 논술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학생이 본인의 견해를 조금 자유롭게 쓰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옛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읽기 자료도 없었고, 그다음에 아이들 글쓰기 위주고, 그리고 자유도가 높아서 사실은 조금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단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어떤 문제와 해결 방안도 사실은 본인들이 마음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문 속에 있는 문제와 지문 속에 있는 해결 방안들을 찾아서 이걸 이제 하나의 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학교의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긴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좀 정답이 있는. 그래서 대학교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그 사고력이라는 건 사실은 쓰기 플러스 지문들을 문제가 시킨 대로 정확하게 읽는가.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게 현재 대학교 논술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현재 인문 논술에서 출제되는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이제 종합해 갖고 한번 범주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크게 6가지 스타일로 묶이더라고요. 지금 저기 보시는 화면에는 연대하고 경희대까지밖에 없지만 나머지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6개의 어떤 유형 중에 일부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6개 유형이 바로 뭐냐? 어, 대학교 논술 문제들은 요약하고 분류하는 문제를 내거나 혹은 비교하는 문제를 내거나 설명하는 문제를 내거나 평가, 비판하는 문제를 내거나 혹은 도표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를 내거나 혹은 해결책을 쓰거나 입장을 선택하는 자기견해 문제, 이렇게 6가지 스타일 중에 일부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학교 논술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바로 이렇게 대학교에서 출제되는 6개 문제 유형별 독해법과 답안 구조들을 어느 정도 체화를 하게 되면 모든 대학교 논술 준비가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반당 정원을 20명으로 정했는데,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논술이 이제 경쟁률이 좀 높은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당 인원이 너무 적으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인의 어떤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 논술 경쟁률을 생각해서 사실 인원을 더 받아도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관리가 좀 어렵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아이가 글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강사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의 글의 어떤 수준들을 전부 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제 바운더리 안에서 관리가 가능한 인원이 20명 정도라 20명을 마감 인원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강의를 또 동시에 진행하는 사람인가? 이건 이제 제가 다른 강사들하고 조금 다르다면 다른 지점인데, 지금 보시는 건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한 친구의 답입니다.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한양대학교는 유일하게 논술에서 합격한 친구들 중에 우수 답안들을 선정해 갖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요. 자, 이 친구는
한양대학교가 최저가 없었을 때 합격한 친구인데 한양대학교가 지금은 최저가 생겼죠.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한양대학교가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친구는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경쟁률 196대 1을 뚫고 들어갔던 친구인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 답안이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한양대학교 2018학년도 인문논술 수석한 친구였고요. 그리고 요 두 번째 답은 역시 이것도 한양대학교에 가시면 볼 수 있는 학생 답안인데 이 친구는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과 합격했던 친구였고요. 경쟁률이 185대 1 정도 됐나?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 답안이 입학처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다고. 이 친구는 2023학년도 한양대학교 인문논술 수석이었던 친구입니다. 제가 이 답안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한테 보내주면 아이들을 논술로 수석시키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 논술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의 사고력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글이잖아요. 숫자가 아니라 글이기 때문에 어쨌든 남들보다 잘 쓸 수 있는 지점은 존재하는 게 논술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제가 디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남들보다 탁월한 표현이든 어쨌든 남들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이든 혹은 가독성 있는 읽기 편한 논리 전개든 남들보다 잘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한번 잘 써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수업을 하는 게 제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정답 플러스 이렇게 디테일을 동시에 지향하는 강의를 하는 강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논술은 경쟁률이 높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다르게, 남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써야 되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 1년 컬인데, 12월 이제 말부터 시작을 해서 여름방학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개 유형들을 정복하는 수업들을 하고요. 한 달에 한 개씩 유형을 정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보통 2주 정도 휴강이 들어가니까 6개월 정도 이렇게 한 달에 한 개씩 6개 유형을 정복한다고 보시면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휴강 기간에는 제가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드리거나 혹은 대면 상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논술 성취도와 관련돼서 말씀을 조금 드릴 거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이후부터 원서 접수 때까지는 보통 이제 8주 정도의 시간이 나오는데 이 8번의 시간 동안 제가 뭘 할 거냐면 대학별 논술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보통은 학원에서 뭐 인서울권이다, 뭐 중경외시반이다, 경건동반이다 이렇게 조금 비슷한 레벨에 있는 학교들을 합쳐서 반대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하지는 않고요. 분량이 적은 대학, 그다음에 분량이 많은 대학, 그다음에 영어 재심을 출제하는 대학, 그다음에 도표나 그래프를 출제하는 대학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교 논술 문제를 좀 잘 푸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대학별 논술 테스트를 8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적들을 이제 토대로 9월달 원서 접수 때 참고해서 어, 아이들에게 조금 잘 맞는 그런 대학들을 골라서 원서 접수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시키겠죠.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가 원서를 제출했던 대학의 수업들만 어, 11월 달까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논술을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좀 그런 고민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곧 고3이 되는데 고3이 되면 사실은 애들이 수능도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여태까지 또 공부 안 하다가 고3 때가 돼가지고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은 친구들도 있어 가지고 어, 사실 수능하고 이제 논술을 같이 병행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논술을 준비하면 좋긴 하겠는데 어쨌든 경쟁률도 좀 높고 그리고 수능도 조금 준비해야 되니 논술을 조금 이제 뒤로 미루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격한 친구들을 토대로 논술을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요 친구는 외대 이제 정외과를 올해 합격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언니가 3년 전에 저한테 수업을 듣고 그 외대 영어영문학과인가 여기 합격했던 친구고 그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은 이번에 이제 정치외교학과에 있는 외대 정치외교학과를 합격했는데 이 친구는 6개 중에 4개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썼고 2개는 상향으로 이제 논술 2개를 썼는데 그 2개 중에 이제 하나 정치외교학과를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논술을 배운 게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5개월 정도밖에 배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단기간 배워갖고 합격한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연락 온 친구들을 중심으로 그 중에 이제 몇몇 좀 살펴보면, 이 친구는 이제 홍익대학교를 합격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현역대, 재수해서 들어간 친구인데, 이 친구는 현역대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교과, 그다음에 논술을 섞어서 논술을 세 개 쓰고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교과를 세 개 썼던 친구인데 논술을 물론 이제 상향 지원했겠죠. 근데 이제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서 현역 때는 여름방학 때부터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어쨌든 논술로 합격을 못했어요. 최저가 안 돼서.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재수하면서 올해 12월 달부터 논술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 5월 달까지인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 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이 친구는 최저만 맞추면 어떤 대학이든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 역시 이 친구는 홍익대학교를 합격해서 합격 증언을 들고 왔고요. 그리고 같은 친구입니다. 아까 홍익대학교 합격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뭐 숙대도 붙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비 9번인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저 맞추면 논술이 원래 들어갈 사이즈였던 친구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대에 붙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 내신이 많이 안 좋았어요. 내신이 좀 많이 안 좋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사실은 성적이 좀 잘 안 나와서 일찌감치 그냥 논술로 외길 인생을 걸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외대를 합격을 했었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대를 합격한 친구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되게 괜찮게 나왔던 친구예요. 9월 달까지. 그래서 원래는 건대가 가장 하향이고 정시 때도 건대를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9월 달 모의고사가 9월 모의까지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서 건대 하나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조금 이제 상향으로 썼는데 뭐 이제 성대 뭐 고대 뭐 이제 뭐 서강대 이제 이런 학교들 썼겠죠. 근데 막상 실제 수능에서는 최저를 못 맞추고 건대 하나만 최저를 맞춘 겁니다. 근데 어떻게 건대 하나만 최저를 맞췄는데 건대 논술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 덕분에 재수를 안 하게 됐다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고대에 합격했던 친구인데, 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성적이 되게 괜찮았고요. 그리고 되게 좀 재밌는 게 성대도 썼고 중앙대도 썼고 저한테 다 수업을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고대 하나만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대를 합격했던 친구고 6개 중에 고대만 합격한 친구다. 그래서 이 친구들 이제 논술 시작한 시험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예비 고3 때 시작을 해갖고 10개월 이상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논술을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알 텐데 이제 이게 그 아이들이 수업을 듣게 되면은 MCU치라는 앱에서 어, 첨삭을 할 때 그 첨삭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어, 아이들이 논술을 오래 해야 아이들이 어떤 논술 성적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좀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논술을 오래 하면 학생에 대한 어떤 논술 성취도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상담들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논술을 조금 일찍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제 뭐 관리 목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논술 첨삭 결과를 통해서 점수를 통해서 논술 어떤 객관적인 성취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서 나중에 원서 접수 때 참고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수능 최저 충족을 하는데 올해는 더 많이 좀 신경을 쓸 거거든요. 특히 이제 올해 저한테 이제 논술 배웠던 친구들 중에 최저만 맞추면 합격하겠다는 친구들이 몇몇이 더 있었었는데 사실 이 친구들이 이제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서 떨어진 친구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논술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 부작용이라고 하면 부작용인데 특히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글을 쓰게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사실 되게 조금 높은 학교들을 쓰려고 해요. 사실 이게 본인의 어떤 선택이라 제가 크게 말리지는 않는데 본인이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대다수가 욕심은 많은데 사실 이제 실제 수능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가지고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되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수능 최저 충족하는 게 목표여서 다시 쓰기 과제를 제가 과거에는 계속 줬는데 조금 못 쓰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다시 쓰기 과제 주고 쓰기 과제 주고 그랬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쓰기 과제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까 점수 보셨죠? 70점이 기본 점수고, 그 다음에 80점이 중간, 그 다음에 90점이면 절대 합격 답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80점 이하만 제가 다시 쓰기 과제를 줄 거예요. 80점이 넘어가면은 그냥 집에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마쳤고요. 음, 솔직히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가르친다고 해서 이게 모두 합격시킨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논술 자체가 이제 경쟁률이 엄청 높은 시험이니까요. 그래도 제가 논술로 합격할 수 있는 길은 아니까 혹시 아이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논술로 합격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